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정치학자 카럴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분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때 제1야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 떠난 듯 싶었으나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다시금 시시때때 등장하는 한 정치인이 SNS를 통해서 지금은 좌파 광풍의 시대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수 우파라고 생각되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1950년대 미국 정치판을 흔든 메카시즘, 이른바 우파 광풍의 시대를 연상케 하는 이 같은 발언들, 그 이면에는 좌우 진영 논리와 이념의 프레임이 여전히 유권자들에게 먹힌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친구냐 적이냐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가 있는 국회는 협치보다는 대립 양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여야가 대립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석 달여 만에 정계 개편 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1, 2부에서는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차례로 연결해서 정계 개편 특위 출범에 따른 두 당 대표들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10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을 간다.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지만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9일에 미국의 소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열흘 내 여기에서 나와 내 카운터파트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내 카운터파트가 김여정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난 7일이었죠. 폼페이오 장관 그 4차 방북 당시에 그 김정은 위원장 옆자리에 배석한 인물이 김여정 그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었거든요. 네네. 그전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많이 옆에 앉았었는데 예. 최근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분이. 네네. 그래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방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관측이 나오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과 함께 특사단을 꾸려서 방미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네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비건 최선희 실무회담은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여정 부부장 간의 고위급 회담으로 이 막판 조율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 공중연합훈련 유예를 놓고서 양쪽이 서로 다른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게 뭐 논란이 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미 공조가 제대로 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네네. 지난 19일에 그 싱가포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또 열렸습니다. 그 회담 직후에 미국 측에서는 미국 국방부죠. 북한 문제의 외교적 결정을 지속할 기회를 주고자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 유예를 결정했다라고 아예 이제 밝혔습니다. 예. 우리 국방부는 곧바로 발표를 못하고 17시간이 지난 이제 20일 오후가 돼서야 한미가 이 문제 다양한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안을 협의를 했다라고만 네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21일에는 매티스 장관의 훈련 유예 제의에 우리 그 정경두 장관이 대안 필요성을 밝혀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고 네네. 그런 속에서 미국 국방부가 먼저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정 장관 설명 듣고 매티스 장관이 그러면 그 한미 SCM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서 이제 좀 논의를 해서 협의 조정하도록 예.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네네.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아직 이걸 확정적으로 말하기를 굉장히 좀 꺼리는 예. 그런 그 상황입니다. 지난 6월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때는 한미 국방부가 공동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소통이 부족하거나
한미 공조에 빈틈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이 시간에도 뭐 언급을 했던 사안입니다만 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게 지금 국민적 분노가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네. 예. 그야말로 역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고 하는 글에 동참 인원이 나흘 만에 80만 명을 넘어섰고요. 100만 명 뭐 도달할 것 같아요. 곧 도달할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제가 봤더니 83만 명을 예. 이제 돌파를 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이제 답을 내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구속이 된 그 피의자 김모 씨 경우는 오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이 된다 그럽니다. 네네. 경찰 쪽에 이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경 관련한 정신감정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달 정도 받는다 그래요. 예. 일각에서 뭐 피의자가 조선족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경찰 쪽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또 사건 당시 피해자의 그 팔을 잡은 동생 공범으로 조사하라는 요구도 이제 굉장히 거센데요. 피해자 아버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들 키가 193cm다. 검도 유단자다. 몸무게가 88kg이나 나간다. 만약에 거기 동생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조력자가 없었다면 예. 아무리 칼을 들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압 내지는 도망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약간 의구심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 경찰 뭐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네. 이런 속에 이제 피해자를 진료했던 그 남궁인 전문의가 당시 환자 상태에 대한 글을 올렸죠. 예. 이것 또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윤리 그리고 의무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공개하는 얘기죠.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런데 뭐 너무 참혹해서 이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네네. 이 의사 선생님의 좀 그걸 이해를 하는 편인데 또 의료계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라이버시 문제와 공적 알 권리 차이에서만 고민을 한 흔적이 좀 보이는 글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당정청 사립 유치원 비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뭐 대책이 나올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미 그 대책 관련해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이미 이룬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회계 투명성 강화 그리고 뭐 국공립 유치원 확대 이런 것은 지금 그 학부모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뭐 그 이외에 특별한 대책을 더 뭐 논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예. 25일에 이제 확정을 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날 이제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네네. 이런 속에 지난 20일에는 이제 서울 광화문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이 집회를 열었고 또 어제는 경기 화성 동탄에서 동탄 유치원 사태 비상대책위원회가 또 집회를 열었거든요. 예. 이런 속에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지난 20일에 한 방송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탄의 그 리더스 유치원에서 우리 원장과 선생님을 감금했다라고 또 주장을 해서 네네. 이 부분도 지금 그 리더스 유치원 학부모들이 어제 성명을 따로 냈습니다. 사실과 다른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다. 예. 그 당시 유치원 정문과 교무실 문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었고 누구도 이렇게 자유로운 이동을 막은 적이 없다. 경찰도 그때 왔다 갔다 했나 봐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런 무책임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둔 한유총은 대체 무엇을 위한 집단인가라고 이분들이 반문을 했습니다. 참.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자, 이 또 고용 세습 사례가 또 발견됐습니다. 네, 한 언론이 또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한전의 KPS라고 있습니다. 한전 네네. KPS. 이쪽에 이제 그 국회에 제출한 국감 관련한 자료 내용인데요. 네네.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기존 직원의 친인척 40명 정도를 채용을 했답니다. 예. 특히 올해는 직원의 자녀 11명을 무더기로 정규직 전환을 했다 그래요. 예. 그중에는 1급 직원 자녀도 있다고 합니다.
뭐 전수조사 이런 정도면 다른 기관들도 다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오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방안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시족 사회냐 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정의당이 창당 6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지역구 한석, 비례대표 4석, 미니정당 있죠. 하지만 그동안 당의 저변을 꾸준히 넓혀왔고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단계 도약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 선거제도 개편해야지 정의당이 의석수를 더욱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개특위 이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창당 6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엔 제1야당 도약하겠다 이런 아주 굉장히 강한 의지도 피력하시고 그랬는데요. 자평을 하신다면요. 지난 6년간의 정의당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보 정치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치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잘 되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과 또 싸워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네네. 그러나 분명한 정책과 가치를 내걸고 그 민생 중심의 활동을 통해서 또 좋은 정당을 만들어야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꿋꿋이 극복해낸 6년이라고 자평을 합니다. 네네. 의석수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드린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고도의 전 의원 그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후에 교섭단체 지위 상실 뭐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정체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교섭단체 지위가 상실되면서 국민들께 조금 더 책임있게 활동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제약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꾸준히 오르던 지지율이 이제 대표님 서거로 좀 폭발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처럼, 우리 실력으로 또 꾸준히 다시, 정의당의 상승세를 또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믿고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노회찬 대표의 부재로 인해서 정의당의 역할을 새삼스럽게 다시 주목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분들의 바람과 요구를 민생개혁 정당의 역할로 보여드리는 것, 그 과제를 더 중요하게 받아 안고 있습니다. 예, 그 민주평화당과 함께 그 어떤 식으로든 교섭단체 재구성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재구성이 어려운 것인가요? 아니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인가요? 뭐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노력을 더 해가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네네. 이 교섭단체에 더 함께 합류할 의원님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연장선상에서 뭐 또 나와야 될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정개특위가 어쨌든 그 출범을 했습니다. 네네. 자, 이것이 정의당에게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정개특위를 통해서 민심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안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 네네. 이것이 지금 시대의 사명이고 또 여기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이 맡았기 때문에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이번 20대 국회가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지각 출범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3개월이나 지나서야 이제 겨우 구성이 된 상태이고 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원래는 10월 15일까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또 그 시한을 넘겨서 이제 정개특위가 막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게 합의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각 당 입장들도 대충 다 나와 있고 또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큰 틀도 좀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 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1야당의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뭐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 정의당이 청와대 직할정당이다, 정개특위에서 빠져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했는데 말이죠. 이것에 갖는 의미는 앞으로 협치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종의 구현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 이게 좀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당시에 그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그런 발언들은 당시 여러 개의 특위 구성 과제가 한꺼번에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협상이 진행되면서 정개특위를 약간 빌미 삼았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공당에게 그런 언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일단 뭐 자유한국당도 정치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 모든 당 그 대표나 원내대표께서 항상 얘기를 해오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하셨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로 정개특위에 임하셔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 프로 출연하셔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에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인데요. 이 늘리는 문제에 대한 해법, 뭐 세비 동결,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 같은 추진 과정에서 여론이 호응을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많다 이런 국민들의 이 착시 효과는 국회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가 국회 안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불신들이 가중되어 왔던 것인데요. 앞으로 국회가 더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께 잘 설득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국민 한 17만 명당 1명 정도로 이렇게 선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9만여 명 정도의 1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또 사실이 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제적으로 세비 동결뿐만 아니라 진짜 선거제도가 개혁되려면 뭐 반값세비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의지들을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이 좀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서 좋은 제도를 국민들께 안겨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여전히 한 300석의 국회의원에서 360석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대폭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역구 의석수를 크게 건드리지 않은 속에서도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60석 정도 더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고 이거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했고 또 이해찬 대표와도 이 정치개혁 관련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의석수가 좀 늘어나야 될 텐데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뭐 그 총대는 그러면 정의당이 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대략 지금 비례대표의 숫자의 한 2배가량이 되는 겁니다. 네, 한 360석으로 되면은 240석 지역구에 120석 비례대표 이렇게로 해서 연동형으로 개혁하자는 것이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죠. 국정감사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라든가 고용 세습 의혹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국민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정쟁의
국민들은 국가 무용론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중간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요. 네, 뭐 중요한 이슈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이슈들이 사실 정쟁이라든가 또 벵갈 고양이 건처럼 이 한방에 대한 집착이나 관심 끌기 이런 것에 의해서 다 이렇게 묻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국감 시기에 반짝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 그래서 뭔가 이슈 만들기에만 급급한 이런 상황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시 국감을 통해서 입법부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이것을 조금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네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 이슈 관련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이슈가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뭐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관련해서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이런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예, 국정감사 내내 보수 야당들이 거의 뭐 정부를 윽박지르는 식으로 이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경제가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질의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가 내해 송구스럽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하게 수긍하는 것처럼 자꾸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예. 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더 주눅들고 죄인 만드는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네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예. 특히 대기업 그다음에 가맹본부 임대사업자들 이렇게 성장의 과실을 독점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건들지 못하고 자꾸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히 올려서 고용 문제가 악화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좀 명확한 해법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을 제가 토로를 했던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각 지방 고용노동청장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나요? 실제 우리나라의 조건에서는 이 지역별 차등 적용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원장도 그것은 사실 어려운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작년 최저임금 TF에서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안들을 다 내놨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비를 중심으로 이것을 규정을 하는 것인데 각 지역별 생계비 산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근거로 차등을 둘 것인지 이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통계 자료가 잘 나와 있지도 않고 국토부 근거 자료만 하더라도 경북과 울산의 생활비의 차이가 64% 수준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하루 일당으로 치면 한 2만 원 차이가 나는 바로 옆에 있는 30분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2만 원 일당 차이가 나는 이런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네네. 그런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엔 일자리 문제일 텐데요. 정부가 앞으로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재정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네. 지금 세수를 너무 과소추게 하고 있으면서 사실상은 긴축재정과 같은 이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정을 더 투입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네.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단 상용직 노동자들의 고용 추세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냥 단순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확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예, 출발 새 아침 2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른바 보수 대통합의 목소리가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해야 할 타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특히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손학규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적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갈 테면 가라, 강하게 선도 그어놨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중도 개혁 통합의 선두에 설 것이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취임 50일 맞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 50일 맞으셨습니다. 최근 많은 일이 있었는데 50일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당을 어떻게 살릴까 그 걱정이죠. 네네. 지방선거 후에 당이 거의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당을 어떻게 단합을 시키고 또 조직을 혁신해서 다음 총선에 우리가 제1야당으로 쭉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찾아오면서 우리 경제 살 길을 찾는 것, 이런 것에 주력했습니다. 네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보수 대통합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은 이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신가요? 그냥 무조건 하고 야권이 뭉쳐야 한다. 이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예. 그 권위주의 시대, 독재 시대에 야권이 뭉쳐야 된다, 이런 것은 맞지만 지금은 그 정치적인 의견이 또 이해관계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양극단의 대결 정치, 분열의 정치로 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예. 무엇을 할 것인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옳은 길이 무엇인가, 한반도 평화 같은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한반도 평화를 무조건 반대하면서 야권이 뭉쳐라, 이게 말이 되겠어요? 예. 이제 이 정부의 좌편향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거부해야죠. 네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시장으로만 시장 만능주의로 복지나 사회안전망도 거부한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좌우 중도 보수 영혼합을 통합하고 노장청 남녀 이렇게 통합해서 중도 개혁의 정치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중도 개혁의 정치를 하면서 그 중심 역할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의원도 만나겠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으면서 이른바 빅텐트론에 모두 다 모이자, 이런 입장인데 손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그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슨 빅텐트를 친다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당이에요? 네네. 박근혜가 만든 정당이고 박근혜를 만든 정당입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탄핵 구속 이걸 만든 정당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대로 반성이나 했습니까? 네네. 우리가 보수가 뭉쳐라? 아니,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보수를 한다면 자기 혁신부터 해야죠. 근데 자기 혁신할 생각은 안 하고 보수 대통합 바른미래당을 이렇게 바른미래당으로 분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네네. 정체성이 부족하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황교안 총리를 또 영입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황교안 총리가 개인적으로는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박근혜 호위무사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정체성을 찾아서 시장주의, 민주주의, 평화주의 이런 정체성을 제대로 가질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은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차별성을 좀 한번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도 개혁정당 대 수구 보수, 꼴통 보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표현 말고요. 다른 방식의 표현은 좀 어떤 게 있으시겠습니까? 저희 바른미래당은 민주주의와 시장주의와 평화주의를 추구합니다. 네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권위주의 잔재를 그대로 갖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아직도 반평화주의를 아주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걸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럽 방문한 거 그 자체도 안 되니 부정하고 있고 네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예. 조금 전에 일부에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함께 그 정계 개편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도 언급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예. 중도 개혁 통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엔 선거제도 개편이 필수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그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이렇게 나오고 경제가 이렇게 하향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결과가 뭡니까?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그것이 대기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네. 노동시간 단축은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단축시켜서는 일자리가 더 늘어났습니까? 일자리가 더 줄고 있잖아요. 네네. 과연 내각이 내각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가 국회 역할을 하고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견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말이죠. 엊그저께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쭉 데리고 DMZ, GP를 방문했어요. 예. 남북 정상 무슨 실현위원장인가 자격으로 갔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외국관 사이에 그렇게 국정원장,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쭉 대동하고 어디 시찰 다니고 이게 뭡니까? 청와대가 오만해진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네네. 그래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각이 제 역할을 하려면은 국회부터 제대로 제도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 비례성을 강화하고 국회 역할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은 정계 개편의 시기가 아니고 정치 구조 개혁을 이야기할 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계 개편 그러면 말이죠. 네네. 저희들 그 개파 또 정파를 이렇게 서로 나눠서 있는 것을 그걸 바꾸고 사람을 빼가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사람을 옮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 구조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가요. 촛불혁명 이래로 어느 정도 좌쪽으로 좀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정의당이 있고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바른미래당이 강세인데 그 우측에 이게 질이 멸렬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보수는 자유한국당이 추구하고 있는 보수는 네. 이 완전히 수구적이고 냉전 체제 지향적이고 그래서 이 중도 우파의 개혁 보수 또 중도 좌파에 있는 개혁 진보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중도 개혁 정치로 구조를 바꿔서 예. 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오른쪽에는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 개혁 정당이 있고 맨 오른쪽에 자유한국당이 좀 찌그러져서 남아 있겠죠. 맨 네네. 왼쪽에는 예. 정의당이 있고요. 이러한 것이 다음 총선에서 만들어질 다당제 정치 구조고 그것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치 구조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민주평화당과 정치적 교감이 지금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습니다. 민주평화당 가까운 분들은 많이 있고 박지원 의원 얼마 전에 부인이 돌아가셔서 상가에 2번 갔었고 한데요. 여하튼 지금 우리는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개혁보수와 개혁보수 진보를 합친 중도 개혁 세력이 새로운 정치를 열어갈 새 시대를 열어갈 중도 개혁 세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저께 쿠키뉴스 국민일보에서 하는 쿠키뉴스에 보면은 네네. 국민의 과반수 54%가 야권의 정권 개편 필요성을 인정을 했는데 네네. 중도 개혁 통합이 37.3%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대통령은 30.9%에 지나지 않아요. 또 어제 그저께 조선일보 입소스 코리아에 의하면은
자유한국당의 보수대 통합은 반대하는 것이 36.5%고 찬성은 30.4%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국민들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네. 김병준 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태극기 세력도 보수의 한 부분으로 함께 가야 한다. 동의하시는지요? 아니,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속내 아닙니까? 네네. 그 태극기 보수 세력, 친박근혜 세력이 하여튼 보수는 다 끌어모으겠다고 하는 건데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극우 보수 잡탕박사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 어떻게 바른미래당에 가서 분치를 해줍니까? 네네. 바른미래당의 중도 개혁적인 그리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이걸로 분칠해서 소위 분식회계 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 연관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고용세습 의혹이라든가 국감에서의 정책적 연대를 통해서는 자유한국당과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그런 것들 갖고 정책 연대 통합을 찾게 돼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요즘같이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데 고용세습 채용비리가 판을 친다는 게 말도 안 됩니다. 예. 친인척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뒤에 정기적으로 입법 전환을 했다고 하는 의혹인데요. 친인척을.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당은 오늘 채용비리 근절 특별위원회를 선치할 겁니다. 예. 지상욱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네네. 할 건데요. 사실 채용비리 문제도 국정조사 공동 요구하는 것을 우리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가장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이건 하여튼 통합이나 정책연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고용 비리 이런 얘기 나오면 일자리 얘기 안 나올 수 없는데요. 예. 이번 주에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 발표할 예정이 있는데 대표께서는 일자리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말이죠. 네네.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위원회 만들고 위원장 취임하셨는데 일자리위원회부터 없애야 됩니다. 위원회는 없습니다. 수석도 없애야 됩니다. 네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네. 일자리위원회 만드니까 일자리위원회가 재경부다 산업부다 고용부다 감나라 판나라 이러니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각에서는 팔짱 끼고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예. 경제는 시장에서 또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는 철학을 확실히 갖고 네네. 지금 일자리 왜곡의 주범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었던 정책실장이나 또 그걸 시행한 재경부 장관이나 다 정지를 하고 완전히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를 경제부총리로 만들어갖고서는 경제부총리한테 경제를 맡겨야 됩니다. 예. 일자리 갖고서는 일자리 대책 만든다, 공기업 단기 일자리를 만든다. 이게 무슨 단기 알바 만드는 거밖에 더 답니까? 예. 일자리 통계 조작하겠다는 것밖에 더 답니까? 언발에 오줌 누기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국감 이슈에서요.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비리, 자유한국당 채용 비리 이런 얘기들로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떤 이슈를 선점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나 또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이 경제는 시장이 만들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하는 시장주의 원칙을 갖고 확고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슈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거를 국감에서 한번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과방위에서는요. 네네. KBS 노조들 간 사내 갈등과 작가 계약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네. 또 정무위원회에서는 예탁 결제원의 낙하산 인사 문제, 단기 일자리 확충 문제 등을 지적을 했고요. 예. 또 우리 국방의 김중로 위원님은
육군 5톤 수송 차량의 60%, 2.5톤 수송 차량의 13%가 수명연한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네네.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서 여하튼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아주 네네.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태경 최고 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였습니다. 조금 전에 그 손학규 대표께서 언급하신 쿠키뉴스 여론조사 관련해서 멘트를 하자면요. 조원 CNI와 함께 16일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1명 대상으로 야권 정계 개편에 대한 여론에 대한 응답입니다. 유선전화 10%, 휴대전화 90%, RDD 방식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 범위에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2부 마치겠습니다. 뉴스 듣고 3부에서 뵙죠.